2012년 6월 15일 찌는 듯이 무더운 어느 오후 경기도 경찰청의 평소와 같은 정적은 한 통의 다급한 112 신고 전화로 깨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남자의 극도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가쁜 숨소리 사이로 건설 현장 특유의 소음이 섞여 들어왔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발 안산시화공단에 있는 대성건설 현장으로 빨리 와주세요.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15분 만에 여러 대의 형사기동대 차량과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며 지정된 장소로 질주했다. 현장은 완공을 앞둔 대규모 건설 현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양철과 철제 프레임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임시 숙소였다. 수백 명의 인부들은 이미 작업을 멈춘 채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모든 사람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침착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수사과장 최경철 경정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그는 수사관들과 감식팀을 이끌고 임시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인부들의 공동 식당 겸 휴게실로 사용되는 숙소 중앙의 한 남자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 공사의 현장 소장인 김태식 40세로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의 몸, 특히 가슴과 복부에는 수많은 자상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선열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 철제 기둥의 등을 기댄 채 한 젊은 남자가 넉나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에도 피가 낭자했고 손에는 방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기인 날카로운 식칼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도망치거나 저항할 기색 없이 마치 석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기절한 채 다른 인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석에 눕혀져 있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최경철 경정이 물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한 마른 체구의 한 남자가 나섰다. 접니다. 제 이름은 오상민이고 여기 인부입니다. 목격한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오. 오상민 씨는 심호흡으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저기 앉아있는 젊은 남자의 이름은 박진우이며 같은 팀 소속의 건설 인부라고 했다. 기절한 여성은 박진우의 아내인 이서연으로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담당이었다. 약 30분 전 오상민 씨는 우연히 임시 화장실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양철벽 틈새로 엿보았을 때 그는 이서연과 김태식 소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던 그는 급히 박진우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진우 씨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오상민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따라갔죠. 그가 평소 고기를 썰 때 쓰던 식칼을 집어드는 걸 봤습니다.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장의 숙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김 소장과 서연 씨는 아직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진우 씨는 김 소장에게 달려들어 마구 찔렀습니다. 서연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했고요. 범행을 저지른 진우 씨는 경찰관님들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초기 진술은 치정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주었다.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현장에서 모두 확인된 듯했다. 최경철 경정은 대원들에게 박진우의 손에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박진우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여전히 텅 빈 눈으로 묵묵히 두 손을 내밀었다. 현장 감식은 즉시 진행되었다. 법의학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자 김태식의 시신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총 7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왼쪽 가슴에 폐와 심장을 관통한 3곳의 상처가 치명상으로 급성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 묻은 식칼은 증거물로 수거되었다. 현장의 발자국, 혈흔, 물건들의 위치 등 모든 흔적은 세심하게 사진 촬영 및 측량되었다. 이서연은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났지만 여전히 극심한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진술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2명의 여경의 감시하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박진우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그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흥분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박진우는 오히려 극도로 침착하고 솔직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박진우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의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냉정할 정도의 솔직함에 수사관들은 다소 놀랐다.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다. 치정살인, 현장에서 자백한 범인, 명백한 증거와 증인. 아마도 사건은 곧 종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박진우와 그의 아내 이서연의 신상과 과거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질투의 칼부림 뒤에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한계에 대한 길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박진우의 신원조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과 하나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동료 인부들 역시 그에 대해 한결같이 평가했다. 진우는 착하고 성실하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술, 담배, 도박도 거의 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 항상 아내가 있는 숙소로 바로 돌아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었을까? 어떤 분노가 온순한 한 남자를 냉혈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 최경철 경정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격분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분명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억눌려온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사건은 처음부터 명백해 보였지만 최경철 경정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선량한 남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비극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범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박진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경기도 경찰청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초기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후 박진우는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다른 흉악범들과 달리 그는 저항하거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최경철 경정은 다그치는 질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마시게. 마음 좀 진정하고. 최경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자네가 찌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진우는 쉰 목소리로 답했다. 제 현장 소장인 김태식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그 질문은 마치 젊은 남자의 영혼에 난 피 흘리는 상처를 건드린 듯했다. 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최경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우는 긴 한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박진우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비극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2019년 연말 수원의 한 전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25살이었던 진우는 강원도 원주 출신의 순박하고 착한 청년으로 김태식 소장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중 한 명이었다. 그날 저녁 공사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김 소장은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 중 하나인 황제 룸살롱의 VIP룸을 통째로 빌려 모든 인부들에게 한턱을 냈다. 진우는 원래 이런 시끄럽고 화려한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조명과 독한 양주 냄새가 진동하는 넓은 룸 안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다른 인부들과 하청업체 사람들이 시끄럽게 건배를 외치는 동안 진우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콜라만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이 세계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열리고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 접대부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은 빠르게 파티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누군가는 맥주를 따랐고 누군가는 아버지뻘 되는 남자들의 무릎에 앉아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냈다. 진우는 그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아가씨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 명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서연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가 특별한 위태로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약간 마른 체형에 입가의 미소는 지친 기색과 권태감이 역력한 눈빛을 가리기 위한 어색한 가면처럼 보였다. 진우의 기억 속 그녀의 눈은 마치 가을 호수처럼 깊고 슬픈 눈이었다. 다른 남자들이 아가씨들에게 추근대고 성희롱하는 동안 진우는 조용히 서연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무례한 술 시중을 능숙하게 거절하는 모습, 자신을 만지려는 손길을 은근슬쩍 밀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진우는 그녀를 경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저렇게 착해 보이는 아가씨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파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 소장과 다른 하청업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댄스곡과 느끼한 발라드가 이어졌다. 이윽고 진우도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 무대에 올라야 했다. 그는 최신 유행곡 대신 어머니에 대한 낡은 노래 한 곡을 골랐다. 음악이 흐르자 진우의 투박하고 진솔하며 약간은 떨리는 노랫소리에 시끄럽던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고향에 계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든 감정을 담아 노래했다. 우리 엄마 60 평생 짐을 지고 자식들 키워내셨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의례적인 시선도 건설 인부와 접대부 사이의 거리감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동질감과 말없는 감동을 보았고 그녀 또한 그의 안에서 이 장소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보기 드문 진실함과 선량함을 본 듯했다. 외로운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기 전 진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순순히 알려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과 삶에 대한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대화는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다. 진우는 원주에 있는 가족 이야기와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서연 또한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와 돈을 벌어야 했던 일, 그리고 그녀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한 함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낭만적인 카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우는 서연을 길가의 허름한 국밥집에 데려갈 수 있을 뿐이었다. 수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들은 잊지 못할 저녁을 보냈다. 진우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은 서연을 깊이 감동시켰다. 나 같은 여자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서연은 자격지심 가득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국밥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을 그녀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서연 씨랑 얘기해보니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데이트가 끝날 무렵 서연은 뜻밖의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저를 경멸하지 않나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다. 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죠. 좋은 집, 좋은 차는 못 사줘요. 하지만 당신에게 따뜻한 가정을, 편안한 보금자리를, 그리고 평범한 삶을 줄 수는 있어요. 당신만 원한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나에게 와요. 바로 그 한마디, 그 손길이 이서연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녀에게 미래와 가정을 선물하려 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취조실에서 비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경철 경정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참혹한 칼부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긋난 과거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인내심을 갖고 넘겨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싹튼 과거를 경기도 경찰청 취조실에서 최경철 경정은 여전히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박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죄인의 기억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모두를 2019년 연말에 수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진실함에서 사랑이 싹텄지만 동시에 미래의 비극의 씨앗이 심어진 곳이었다. 그날 밤 진우의 단호한 손길과 약속 이후 이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다. 그녀는 황제 룸살롱에서의 일을 단호하게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돈 잘 버는 아가씨를 잃고 싶지 않았던 업주의 회유와 협박에도 맞서야 했다. 하지만 진우가 항상 곁에 있었다. 그의 투박한 보호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서연은 진흙탕 같은 곳을 떠나 새로운 삶, 자신이 평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는 남자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진우의 고향인 원주에 있는 겨우 15제곱미터, 약 5평, 남짓한 좁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처음 몇 달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노출이 심한 옷과 두꺼운 화장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여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장 보는 법, 따뜻한 집밥을 짓는 법, 그리고 진우를 챙기는 법을 배웠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평화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치였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랑의 설렘이 지나가자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쉽게 돈을 벌던 생활에 익숙했던 서연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싼 옷과 화려한 유흥,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속 두둑했던 돈에 대한 그리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진우를 과거에 만났던 부유한 남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초라한 원룸의 현실을 보며 절망했다.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마치 소나기처럼 피어오르던 불만의 불씨를 잠시 꺼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뜨거워졌다. 진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몇 달 후 그들은 처사들 민준을 품에 안고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새로운 압박의 시작이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등 수많은 지출이 뒤따랐고 이는 곧 거대한 부담이 되었다. 진우가 아무리 야근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월 250만 원 남짓한 그의 월급은 세 식구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현모양처였던 서연은 변하기 시작했다. 돈의 압박은 그녀를 짜증 많고 잔소리 심한 여자로 만들었다. 따뜻했던 저녁 식탁은 서연의 한탄과 질책으로 채워졌다. 애 분유 살 돈은 어디 있어? 월세 낼 돈은? 다른 집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봐. 당신은 대체 뭐야? 그 말들은 비수처럼 진우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고 자신이 무능한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했지만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거제도에 큰 건설 현장이 있는데 일은 더 힘들지만 월급은 두세 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몇 년만 고생해서 목돈을 마련한 뒤 돌아와 작은 가게라도 차려 아내와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진우가 이 결정을 서연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멀리 가서 고생할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그의 무력한 사과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진우가 배낭을 메고 떠나던 날 서연은 많이 울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매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며 그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헤어짐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진우는 낯선 공사장에서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 아내와 아이에게 돈을 보냈다. 하지만 고향에 남은 서연은 다른 시련에 직면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외로움, 차가운 원룸의 고독,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 같은 여자가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 험담들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서연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러댔다. 그리고 마침내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아이가 심한 폐렴에 걸려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우가 보내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려 절망하던 서연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서연의 사정을 알고 여러 번 추근댔던 동네 청년이 찾아와 파렴치한 제안을 했다. 그가 병원비를 빌려주는 대신 하룻밤을 자신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울며 이를 악물고 거절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힘들게 숨을 쉬는 아들을 보고 날마다 쌓여가는 병원비 청구서를 마주하자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팔았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웠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서연은 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길로 돌아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여자가 되었다.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몰래 화장을 하고 값싼 모텔을 찾아다니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우의 친형인 박진호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진호 씨는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잠시 쉬기 위해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던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에서 막 나오며 황급히 옷깃을 여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의 재수 씨 이서연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시아주버니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진호 씨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둑처럼 모텔을 빠져나가는 재수 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계속 속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거제도로 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진호는 여전히 즐겁게 일 얘기를 하며 아내와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호 씨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거제도의 시끄러운 공사장 숙소에서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귀가 멍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 그의 믿음, 그의 사랑 모든 것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진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경기도 경찰청 취조실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의 진술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에 대한 한편의 비극이 되어 노련한 수사관들마저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했다. 형의 운명적인 전화를 받은 후 박진우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세상, 아내에게 바쳤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고통이 불길처럼 그의 마음을 태웠다. 그날 밤 그는 현장 소장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제도에서 원주까지 약 300km가 넘는 먼 길을 야간 버스를 타고 내달렸다. 오는 내내 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모습, 그녀의 미소, 그녀의 약속, 그리고 형이 묘사했던 그 역겨운 장면만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를 때리고 욕하고 이 결혼을 당장 끝내버릴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그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 되어 그가 분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과 증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번민했다. 다음날 새벽 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직감한 그녀는 진우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먼지투성이인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제발 날 믿어줘요. 나도 다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서연은 울면서 아이가 아팠던 일, 돈이 없었던 일, 막다른 길에 몰렸던 상황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상황과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들을 위해, 그들의 작은 가정을 위해 박진우는 석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대신 온몸이 마비될 듯한 고통만이 남았다. 그는 발밑에 엎드린 아내를 내려다보고 아들이 잠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산산조각 난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외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삼키고 금이 간 보금자리라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눈먼 사랑과 어리석을 정도의 관용으로 진우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서연을 일으켰다. 일어나.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할게. 하지만 두 번은 없어. 그는 용서했지만 더 이상 원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오점은 결코 씻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형을, 가족을,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어린 아들 민준이는 잠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가슴 찢어지는 결정이었지만 진우는 그것이 자신의 결혼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부부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고향과 가족, 그리고 어린 아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안산시화공단으로 향했다. 진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최경철 경정과 수사관들은 침묵했다. 진우가 털어놓은 비극은 매우 애달팠지만
아직은 한쪽의 진술일 뿐이었다.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은 검증돼야 했다. 최경정은 즉시 베테랑 형사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원주로 급파했다. 그들의 임무는 진우가 한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수사팀은 박진우의 고향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진우의 형인 박진호 씨를 만났다. 진호 씨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동생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소박한 시골집에 앉아 고뇌에 찬 얼굴로 그는 모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모텔에서 우연히 재수 씨를 마주쳤던 운명의 그날 오후와 당시 느꼈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진호 씨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수 씨인데 동네 망신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우놈한테 전화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집안일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헤어지라고 권했지만 그놈이 워낙 순하고 자식 사랑이 지극해서 결국 용서하더군요. 그 용서가 오늘 같은 일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호 씨의 진술은 진우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어서 형사들은 민준이를 돌보고 있는 진우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아들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노부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들 또한 진우가 갑자기 거제도에서 돌아왔던 일, 온 가족이 살얼음판 같았던 며칠, 그리고 어린 손자를 남겨두고 멀리 일하러 떠나기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결정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우리 아들 이 집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놈이었어요. 진우의 늙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려서부터 싸움 한 번,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는 놈인데 다 그년 때문입니다. 그년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아주 상여우 같은 년이야. 진우의 이야기는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원주의 수사팀은 특수수사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다. 다시 안산의 취조실. 보고서를 받은 최경정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진우는 더 이상 냉혈한 살인마가 아니라 사랑의 비극이 낳은 가여운 피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죄는 죄였다. 자네가 원주에서 겪었다는 일들은 모두 확인되었네. 최경정이 말했다. 전부 사실이더군. 진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안산에 온 뒤 두 사람의 삶은 어땠나? 경기도 경찰청 취조실에서 최경철 경정과 수사관들은 박진우의 끊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고통스러운 용서 이후 그의 인생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으로 쓰인 장이었다. 진우의 진술에 따르면 안산시화공단에서의 부부 생활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그들은 인부들을 위한 임시 숙소에 배정받았다. 비록 허술했지만 둘만의 공간이 있었다. 진우는 일에 몰두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철골 구조물에 매달리며 육체의 고단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 애썼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씻으려는 듯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일을 맡았다.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 사랑의 열정은 사라지고 책임감으로 묶인 어색한 관계만이 남았다. 하지만 진우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시간과 두 사람의 노력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우는 틀렸다. 그는 운명의 얄궂음을 예측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한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 그들이 일하는 곳의 현장 소장은 다름 아닌 3년 전 수원에 그 운명적인 룸살롱에 있었던 남자 김태식이었다. 김태식은 물론 진우 같은 일개인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슬픈 분위기를 풍기는 이서연의 성숙한 아름다움에는 즉시 매료되었다. 김태식은 돈과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교활한 남자였다. 서연이 힘든 주방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서연에게 인부들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석이라는 훨씬 편한 일을 제안했다. 월급도 훨씬 많은 깨끗한 사무직이었다. 진우는 아내가 소장의 배려를 받았다는 말에 처음에는 기뻐했다. 그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쉽게 접근하려는 음흉한 소장에 계획된 투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 후 김태식은 업무를 핑계로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자주 불렀다. 그는 추파를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 작은 선물을 건넸고 이내 두둑한 용돈까지 쥐어주었다. 복잡한 과거를 가졌고
물질적 유혹에 이미 무뎌진 여자였던 서연이 마음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난한 삶의 답답함, 원주에서의 사건 이후 진우와의 어색한 관계, 그리고 김태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부와 권력의 아우라,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한번 타락의 길로 미끄러지게 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아들을 데려와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매일 땀 흘려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를 다시 배신했다. 그 부적절한 관계는 다른 인부의 우연한 목격이 없었다면 발각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건을 신고했던 오상민 씨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공용 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김 소장의 개인 샤워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양철벽 틈으로 훔쳐보았을 때 그는 안에서 엉켜있는 두 사람이 바로 김 소장과 동료의 아내인 서연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상민 씨는 깊이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결국 동료애가 이겼다. 그는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그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진우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상민이 형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취조실 안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 찼다. 귀가 먹먹해지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한번 용서했습니다. 그녀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또다시 내 믿음을 짓밟은 겁니다. 진우의 한계에 다다른 용서는 산산조각 났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신의 상사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굴욕감, 이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관계로 폭발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그 두 인간을 죽여버려야겠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갔습니다. 늘 고기를 썰던 식칼이 보였어요. 그걸 집어들었죠. 상민이 형이 말리려 했지만 그때의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짐승 같았어요. 그놈의 숙소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마치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제 눈앞에 그들이 엉켜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아내와 그놈이, 제 아내 광기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어요. 몇 번이나 찔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놈이 쓰러질 때까지, 제 안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찔렀을 뿐입니다. 제가 멈췄을 때 서연은 옆에서 기절해 있었고 저는 그냥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세하고 완전한 자백이 끝났다. 비극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최경철 경정은 책상에 머리를 밟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냉혈한 살인마인 동시에 배신이 낳은 가여운 피해자였다. 박진우와 목격자 오상민, 그리고 의식을 회복한 이서연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한 수사본부는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어느 아침, 박진우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이송되었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수사기관과 검찰의 삼엄한 감독 아래 진우는 자신의 범행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했다. 그는 오상민 씨에게 소식을 들었던 장소를 가리켰다. 주방으로 들어가 모형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숙소로 걸어가 문을 박차는 행위를 재현했고 마지막으로 김태식이 쓰러졌던 위치에 놓인 마네킹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진우의 모든 행동은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현장 검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건은 이로써 수사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범인의 솔직한 자백과 명백한 증인 및 증거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찰청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 파일 전체는 피의자 박진우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수원의 한 룸살롱에서 시작되어 원주에서의 배신을 거쳐 마침내 안산에서의 피로 끝을 맺은 비극,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결말을 앞두고 있었다. 이서연은 관련자이자 중요 참고인으로서 모든 진술을 마친 후 풀려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자유는 감옥보다 더 썼다. 남편은 기나긴 징역형을 앞두고 있었고 내연남은 죽었다. 그녀 자신은 사회 전체의 손가락질을 받는 불충한 아내이자 범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어진 그녀는 굴욕 속에서 안산을 떠났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미래는 칠흑같이 어두운 공백이었다. 원주에서는 마침내 진우의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다. 온 가족은 망연자실했다. 진우의 늙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어머니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착한 아들을 범죄자로 잃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손자 민준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아이는 이제 아빠도 엄마도 없이 자라야만 했다. 도저히 봉합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난 가족사를 짊어진 채 사건은 여론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진우의 삶, 그의 희생과 관용, 그리고 그가 감내해야 했던 배신에 대한 전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범인에게 연민을 표했다. 그들은 살인 행위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 선량한 남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용서의 한계,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잡함에 대해 논쟁했다. 살인자 박진우는 사회 일각의 시선 속에서 상황이 낳은 비극적 피해자가 되었다. 사건 파일은 검사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다. 박진우의 살인 혐의는 명백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요한 감경 사유가 제시되었다. 진우의 범행은 폭력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목격한 직후의 극심한 분노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행동이었다. 그는 아내와 피해자에 의해 명예와 인품에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게다가 범행 후 박진우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다. 수사 과정 내내 그는 매우 솔직하게 진술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전과가 없는 깨끗한 신원 역시 고려 대상이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명백한 감경 사유들로 인해 박진우에게 내려질 결말은 최고형은 아닐 것이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과 솔직한 태도를 고려할 때 유기징역형이 그를 기다리는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그는 한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대가를 감옥에서의 긴 세월로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비극을 겪은 한 인간에게 법이 베푸는 마지막 관용일지도 몰랐다. 사건은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선량한 건설인부 박진우의 이야기는 용서의 한계에 대한 잊히지 않는 경고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관용은 숭고한 덕목이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용서가 악용되고 선의가 연이어 짓밟힐 때 그것은 가장 온순한 사람마저 흉포한 짐승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비극은 또한 선택과 인간 본성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이서연에게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모든 사람을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박진우, 그는 맹목적으로 믿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쓰디쓴 결말을 맞이했다. 잘못된 습관과 결정의 잔인한 순환고리는 그들 모두를 출구 없는 인생으로 몰아넣었고 뒤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남겼다.